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하나로 뭉쳐 정권을 퇴장시키자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 조사에 착수하며 집안 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쿠팡이 이름과 이메일, 배송지 주소 등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고객 계정에 3,370만 개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결제 정보나 신용카드 번호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쿠팡은 설명했습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2차례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기한이 내일로 끝납니다. 정부는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며 내일 자정까지 소비 쿠폰을 모두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3 비상계엄 1년이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의 강경기조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 계엄에 대한 사과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지도부는 반격을 시작할 때라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연일 장외전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존재 자체가 리스크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첫 소식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을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재명 대통령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리스크라며 정권을 향해 레드카드를 들어달라고 외쳤습니다. 또 정권 퇴장을 위해선 뭉쳐야 한다며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갈라지고 흩어져서 계엄도 탄핵도 막지 못했고 이재명 정권의 탄생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흩어져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3일에는 우리 모두 하나로 뭉쳐 있어야 합니다. 당 안팎에선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사과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장 대표는 사과보다는 단합을 택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엔 구속갈림길에 놓인 추경호 의원의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며 이제 반격을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는 장 대표 의지와는 달리 계엄 반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결국 삐져나왔습니다. 계엄은 불법이었습니다. 그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11월 강성 지지자들은 고성과 항의를 쏟아냈습니다. 당내에서는 계속된 지도부 공개 사과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장 대표는 내일 강원도 원주를 찾아 장외 여론전에 우선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강경기조는 당 내부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가 안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계속해서 윤기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보낸 징계심의 통보서입니다.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매체에서 당원에 대해 모욕적으로 표현하고 비하했으며 장동혁 대표와 당 지도부를 조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특정 종교를 사이비로 규정하고 당원들을 그 추종자로 비하했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한동훈 전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통보서 내용을 공개한 김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와 한동훈계를 온갖 트집 잡아서 죽이겠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자신의 SNS를 통해 계엄의 바다를 건너 미래로 가야 할 중요할 시기에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가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친한계의 반발 속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보낸 통지서 전문을 공개하며 당무감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중단이나 변경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계엄 사과 논쟁이 내분으로 확대되는 모습인데 자세한 상황 국민의힘 출입하는 김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사과를 하냐 마냐 이걸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좀 어떤 정치적 배경이 깔려 있는 겁니까? 네,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거와 당내 주도권 싸움이 얽혀 있는 모습입니다. 네. 계엄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에 갇혀 있는데요. 주로 수도권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혁신파 의원들, 이 잠재적 출마자들은 이 계엄을 털어내야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중도 확장을 위해서는 계엄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선긋기가 필요하다는 건데 한 초선 의원은 이 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 없이 지방선거에 나가는 건 이길 생각이 없는 것이라며 지도부를 맹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이 소장파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도부는 왜 이렇게까지 사과에 반대하는 겁니까? 네, 지도부는 민주당에 더 이상 끌려다니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여러 번 사과를 하지 않았냐. 계속 고개를 숙이는 건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끌려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당내 핵심 지지층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당 지도부와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주류가 이 편에 서 있습니다. 계엄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이 보수 세력 내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각자에게 유리한 이해관계를 놓고 충돌이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한동훈 전 대표를 둘러싼 당무감사 논란,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친한계에서는 이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노골적으로 겨냥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원 당규를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같은 징계를 받는다면 향후 국민의힘 안에서 정치 활동이 제약에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인데요. 네. 그래서 친한계는 장동혁 대표가 당무감사로 한동훈 정리에 들어갔다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한 전 대표가 실제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네, 그런데 당내에서는 실제로 한동훈 대표를 징계하긴 어렵지 않겠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한 재선 의원은 이 징계를 만약에 밀어붙인다면 계파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면서 이 당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말했고요. 다른 중진 의원도 실제 징계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면서 이 경고나 주의 수준으로 끝나지 않겠냐 전망을 했습니다. 이 정치적 타협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는데 하지만 갈등의 불씨가 살아있는 만큼 계파 갈등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 양상 1년 전과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김현 기자였습니다. 계엄 1년을 맞이하는 민주당의 상황도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다음 주 초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잇따라 사퇴합니다. 이 당은 일단 지도부 붕괴, 즉 비대위 전환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지만 새 최고위원을 뽑는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본격화할 거란 전망입니다. 신영빈 기자가 전합니다. 몇몇 최고위원들께서 지방선거 승리에 꿈을 품고 장도에 오릅니다.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퇴가 거론되는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검토하는 전현희 의원,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한준호, 김병주, 이연주 의원입니다. 최고위원 9명 중 5명 이상이 떠나 지도부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민주당은 사퇴 의사를 밝힌 인원이 과반에 미치지 않는다며 비대위 전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다만 정치권에선 줄 사퇴 그 자체가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을 시험대에 올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사퇴한 최고위원들의 자리는 이르면 내년 1월 열릴 보궐선거로 채워질 텐데 이때까지 이른바 친이재명계와 친정청래계 사이의 긴장관계는 극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다음 달 5일 표결에 붙여지는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도 여전히 논란입니다. 정 대표의 연임을 위한 졸속 추진이란 반발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오늘 국회 앞에선 반대하는 당원들이 정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도 열었습니다.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던 만큼 반대표 비중이 높게 나오면 정 대표의 리더십엔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민주당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이죠. MBN이 최초 보도한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고소인이 사건 직후부터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의 촬영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장덕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관계자들이 저녁 식사를 했는데 이 자리에 있던 A씨가 장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25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장 의원은 당시 A씨와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성추행은 사실 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사건 발생 이후 여러 차례 정신과를 방문해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부터 치료를 받은 건데 고소인 측은 경찰에 관련 진료 기록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한 사람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고소인 측은 장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정황이 영상에 담겨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이번엔 MBN 단독 보도입니다.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보좌진 커뮤니티에 고소인을 고발하자는 글이 올라와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사진도 담겨 더욱 논란이 예상됩니다. 길기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무고를 주장하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해당 영상을 촬영한 사람이 국민의힘 소속인지 의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장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범죄 현장을 입증하려면 범인에게 촬영하겠다고 예고라도 하란 말이냐며 장 의원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민주당이 강조해온 성인지 감수성의 시험대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또다시 자당 인사의 성비위에는 침묵하며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일단 감찰 조사를 지켜보겠다면서 당에서도 심각하게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좌진 A씨는 민보협 명의로 장경태 의원에게 성추행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여자 비서관을 고소고발 조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여성이 옆 남성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 측 변호인은 MBN과의 통화에서 당시 상황과는 다른 옷차림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가진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사진의 출처를 묻는 취재진에게 페이스북에서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어제 종료된 순직해병 특검은 피의자 신분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도피시킨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소장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대사로 보내라고 지시한 정황이 면밀히 담겼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최혜병 수사 외압 사건의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에 임명되며 도주 의혹이 불거집니다. 그런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인사 배경에 순직해병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MBN이 확보한 공소장에는 이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날 윤 전 대통령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공관장을 어디로 보내면 좋을까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호주로 내보내자라고 말했고 이 지시는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인사 담당자에게 도달합니다. 이후 외교부는 외국어 능력 점수도 대출받지 않고 속전속결 호주 대사 임명을 진행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종섭의 출국 금지를 확인한 윤 전 대통령은 부임 일정 연기했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출국 금지를 해제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이후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는 출금 해제를 결정했는데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인터뷰가 압력 행사라고 봤습니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이 신청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안보실장, 박 전 장관 등 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 3,370만 건이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얼마 전 4,5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전해졌던 것에 비하면 규모 차이가 상당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보도국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세희 기자, 3,370만 건이면 전 국민의 절반도 훌쩍 넘는 수준인데 일단 내용 전해주시죠. 쿠팡이 고객 개인정보 노출을 인지한 건 지난 18일입니다. 당시에는 약 4,500명의 고객 계정과 개인정보가 무단 노출됐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쿠팡은 노출된 고객 계정이 3,370만 개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쿠팡이 이야기한 수치의 7만 5천 배 수준입니다. 실제 쿠팡에 따르면 쿠팡 와우 회원 수는 총 2,400만 명 정도인데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노출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쿠팡은 조사에 따르면 해외 서버로 올해 6월 24일부터 개인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유출은 내부자의 소행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게 확인된 겁니까? 네, 쿠팡이 경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내부자 소행임이 드러났습니다. 쿠팡은 해당 내부 직원을 정보 유출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는 수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출된 개인정보는 사용자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배송 주소록, 주문 정보입니다. 쿠팡은 결제 정보나 신용카드 번호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 무단 접근 경로를 차단했고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한 상태입니다. 쿠팡 측이 당초 피해자의 수나 정보 노출의 범위를 축소 발표한 것은 아닌지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교통사고 소식입니다. 전북 정읍에서 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온 차와 정면 충돌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서울 금천의 골목길에선 냉동차가 넘어져 운전자가 숨졌는데요. 노승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형 SUV의 앞부분이 완전히 뭉개졌습니다. 나란히 선 흰색 승용차는 더 크게 파손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8분 전북 정읍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 마주오던 SUV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승용차를 운전한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졌고 함께 탄 20대 여성은 숨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골목에 큰 냉동차가 넘어져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한참 애를 쓰더니 차 아래에 깔렸던 운전자를 끌어냅니다. 경찰은 차량 브레이크가 고장 나면서 전봇대를 들이받고 넘어진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 계양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노우지 분기점 근처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승용차가 전복됐습니다. 이를 뒤따르던 차량이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전복된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잠깐 잊고 계셨을 수도 있는데요. 지난번에 받았던 1, 2차 소비 쿠폰 모두 쓰셨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내일까지 사용하셔야 하고요. 안 쓰면 사라집니다. 혹시 1,000원이라도 남았다면 시장에서 콩나물 한 봉지 사면서 모두 알차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1차 소비 쿠폰이 지급된 건 지난 7월. 모든 국민이 15만 원을 기본으로 받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4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됐습니다. 반찬 사 먹고 다 그런 거죠 뭐. 쓸 때야 많지. 반찬 사고 메리츠 같은 그런 것도 좀 사고. 9월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두에게 10만 원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두 번 지급된 소비 쿠폰 규모는 13조 원이 넘습니다. 쿠폰 있을 때는 매출이 좀 늘었죠. 당연히 늘죠, 그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는 거는 무조건 쓰고 보는 거니까. 1차와 2차 두 소비 쿠폰의 사용 기한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자정이 넘으면 더 이상 소비 쿠폰 사용이 불가능하고 잔액은 모두 국가와 지자체로 귀속됩니다. 지난 23일 기준 카드로 지급된 소비 쿠폰의 사용률은 98.9%. 아직도 1%는 안 쓴 채로 남아있는 건데 액수로는 940억 원이 넘습니다. 내일까지는 다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내 가족들한테 다 말해가지고 최대한 쓰도록. 날짜가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없어지는데 하고 부랴부랴 그냥 다 남은 거 썼죠.
정부는 소비 진작과 경기 회복이 정책의 취지인 만큼 남은 소비 쿠폰은 다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금값이 올랐다는 소식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은값이 금보다 더 가파르게 올해만 94% 폭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이 오를 대로 오르면서 대체제로 은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분석인데요. 최민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 은 선물 가격이 온스당 56달러 선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94% 폭등했습니다. 국내 은 시장에서도 주문이 밀리면서 주문부터 생산까지 최대 3개월 넘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은 수요가 폭발하고 또 가격까지 오르는 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의 변화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눈길을 돌리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금보다 더욱 가파르게 올랐는데 온스당 4,400달러 선까지 근접했던 금 가격이 부담스러워지자 비슷한 안전자산인 은이 대체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을 못 사는 사람들이 은이라도 사자. 그런 영향 때문에 은값이 많이 부풀려져 있거든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금과 은의 가격은 당분간 우상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사흘 전 홍콩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현재까지 128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화재 이전부터 세계 곳곳에선 고층 건물 화재가 참사로 이어졌는데요. 고층 화재가 왜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는지 한여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콩 정부 청사에 반기가 내걸렸고 화재 현장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최소 128명이 숨지고 약 150명의 실종자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대형 참사에 홍콩 당국은 사흘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앞서 일어난 고층 건물 화재들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홍콩 화재는 8년 전 영국 런던의 24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그랜펠 타워 화재 참사와 판박입니다. We're calling that might be a kind of Hong Kong version of the Grenfell Tower fire. So it's very similar kind of fire traveling mechanisms. 당시 4층에서 시작된 불은 가연성 외장재를 타고 건물 전체로 번졌고 70명 넘게 사망했습니다. 지난 2010년 중국 상하이에서도 28층 고층 아파트의 보수 공사 도중 건물 외벽에 대나무 비계와 가연성 안전망에 불이 붙으며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고로 아파트 주민 58명이 숨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난 2017년 두바이에서도 불이 86층짜리 주거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건물 외벽 재료가 가연성일 경우 불길은 순식간에 번질 수밖에 없고 고층 건물은 건물 전체가 굴뚝 역할을 해 화염과 연기가 확산하기 쉽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초고층 건물 주거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 같은 참사를 피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자동 서명기, 즉 오토펜으로 결제된 문서들의 효력을 정지시키겠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오토펜은 그간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인지력 저하를 공격하기 위한 단골 소재였는데요. 백악관 인근 총격 사건 이후 반이민에 이어 반민주당 의제를 밀어붙이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역대 대통령 사진이 걸린 백악관 기념공간에 바이든 전 대통령 대신 오토펜 사진을 내건 트럼프 대통령. 며칠 전 칠면조 사면식 때도 바이든 전 대통령의 오토펜 사용을 공개적으로 조롱했습니다. He used an auto pen last year for the Turkey's pardon. So I have the official duty to determine, and I have determined that last year's Turkey pardons are totally invalid. 급기야 바이든 시절 오토펜으로 결제된 문서 전체의 효력을 중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문서의 92%가 오토펜으로 처리됐다고 주장한 뒤 바이든 본인은 서명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참모진 개입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일기 재임 시절 오토펜을 사용했지만 중요하지 않은 서류에만 사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논란의 이미지도 SNS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2028 예스라는 문구가 적힌 합성 사진을 직접 게시하며
사상 초유의 3선 도전 가능성을 스스로 부각시킨 것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앱스타인 논란과 관세 혼선으로 레임덕 위기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인근 총격 사건 이후 강경한 의제들을 잇따라 띄우며 국면 전환에 나섰습니다. 격해지는 미국 사회 갈등이 내년 중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곳 워싱턴 정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가을과 겨울 두 계절을 퐁당퐁당 오갔던 11월인데 이제 모레 12월부터는 정말 겨울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수요일쯤엔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주말 사이에 두꺼운 패딩 점퍼 꺼내두시고 겨울 맞이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떠나가는 가을이 마지막 선물을 남긴 듯 포근한 하루가 펼쳐졌습니다. 12월이 불과 이틀 남았지만 나들이객들의 옷차림이 가볍습니다. 폭설이 쏟아졌던 지난해 이맘때와 확연하게 비교되고 미세먼지와 가을비에 잠겼던 며칠 전과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단풍도 아직 많이 진 것 같진 않아서요. 오늘 날씨 너무 따뜻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중부지방에서는 10도 안팎, 남부에선 10도 중후반을 기록해 평년보다 높았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한낮 수온주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가장 남쪽에 있는 제주도에서는 낮 기온이 이례적으로 20도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남쪽에 고기압이 위치한 가운데 그 가장자리로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한반도 5km 상공에 영하 30도의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기온을 뚝 떨어뜨리는 겁니다. 특히 오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만큼 각별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사람도 살지 않고 오래 방치된 흉가 같은 건물이 서울 한복판에도 늘고 있습니다. 빨리 허물고 정비를 했으면 좋으련만 법적 문제상 손대기도 어렵다고 하죠. 으슥한 곳에서 나쁜 일이 일어나진 않을지 주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하는데 그 현장에 안유정 기자가 나가봤습니다. 빈집 70여 채가 모여있는 서울 도심의 마을입니다. 사람 흔적은 찾아볼 수 없어 이른 아침에도 골목 분위기는 을씨년스럽습니다. 녹슨 대문 앞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습니다. 안전엔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건물 외벽 틈새는 갈라져 있어 살짝만 건드려도 파편들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지금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떨어지기 직전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여기도 전부 다 떨어져서 거의 이제 뭐 균열도 가 있는 상태고. 재개발이 지지부진한 사이 사람들은 떠나고 남은 집은 흉가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창문은 깨진 채 방치돼 있고 대문 앞에는 쓰레기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소유주와의 법적 분쟁 때문에 빈집을 허물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나가다가 저런 데서 뭐 하나 떨어지면은 그렇죠. 그게 맞을까 불안해. 금방 된다고 해놓고도 안 되고 20년 넘었어요. 서울의 또 다른 빈집 밀집 지역. 늦은 오후가 되면 주민들은 발길을 재촉합니다. 밤이 되면 외출도 꺼려집니다. 골목이라도 어둡고 가로등이 많지는 않아요. 지나다니기 무섭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CCTV인가 그런 것도 없어요.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일어나는 편이죠. 청소년들이 술 먹고 뭐 담배 피우고 하면 오갈 데 없으신 분들이 주무시는 본 적도 있고. 우범지대가 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면서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사를 가는 악순환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만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 6,700채가 넘습니다. MBN 뉴스 안유정입니다. 전 세계에서 10,000대 넘게 운항 중인 에어버스 A320 계열 여객기에서 급 강하 가능성이 발견돼 대규모 리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42대가 리콜 대상인데요. 일부 항공편은 출발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항공안전청의 긴급 리콜 지시문입니다.
에어버스 A320 계열 여객기에서 최근 조종 명령 없이 급 강하 현상이 나타났다고 적혀 있습니다. 에어버스 초기 평가 결과 비행 제어 컴퓨터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30일 발생한 미국 제트블루 항공사 여객기의 급 강하 사고 조사 중 나온 분석입니다. There was an uncommanded change in altitude, and I gathered that the pilots could, tell that it was not normal turbulence, that, the aircraft pitched down. 에어버스는 A320 계열 여객기 6,000대가량을 리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버스 55년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국내에 있는 리콜 대상 에어버스 기종은 총 42대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야 정상 운항이 가능합니다. 갑작스러운 리콜 지시에 일부 항공편은 3시간 가까이 지연됐습니다. 인천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오전 운항편들 일부가 한 2-3시간 정도 지연 발생했습니다. 현재 대상 기재 모두 작업은 마무리됐고 국토교통부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여객기당 1시간 정도 소요된다며 오늘 밤까진 국내 모든 리콜 대상 여객기에 대해 조치가 끝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 세계 외항사가 운항 중인 A320 계열 여객기가 매우 많아 탑승 전 항공편 지연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반려 로봇으로 들이는 중국에선 요즘 로봇 보험이 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로봇이 사람처럼 행동하다 보니 제3자에게 피해도 낼 수 있고 또 각종 사고 치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인데요. 여기에는 노림수도 숨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식당을 방문한 한 휴머노이드. 갑자기 앞을 향해 뛰더니 식당 한켠으로 돌진해 부딪힙니다.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기도 하고 전원을 켜니 갑자기 난동을 부리기도 합니다. 육상 경기에 출전한 한 로봇은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지며 머리가 본체에서 분리됩니다. 중국은 올해를 휴머노이드 양산 원년으로 선언하고 다양한 종류의 로봇을 공급 중이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고를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도 앞다퉈 등장하고 있는데 사람에 대한 보험처럼 정교하게 설계됐습니다. 오작동에 따른 충돌이나 추락 등 사고는 기본, 태풍이나 폭우 같은 자연재해부터 의료사고, 제3자에 대한 상해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当家用清洁机器人滑坏名贵地板，机器人闯祸后谁来担责？ 중국은 로봇 대중화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휴머노이드 스포츠 대회를 잇따라 개최하며 로봇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췄습니다. 보험 상품들이 경쟁하듯 출시되는 현상도 비슷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中国已成为全球最大的机器人制造和应用国。到2029年，全球机器人市场规模将突破4000亿美元。 중국이 세계 로봇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로봇과 연관된 산업까지 동반 성장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우리나라와 체코 수교 35주년을 기념해 체코의 국민화가 알폰스 무하 특별전이 서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공개되는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심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교한 문양이 돋보이는 가운 차림의 여성이 풍성한 화관을 쓰고 우아한 옆모습을 뽐냅니다. 19세기 말 파리의 전설적인 배우 사라 베르나르의 연극 홍보용 포스터입니다. 특유의 유려한 곡선과 감각적인 디자인의 그림으로 시대를 사로잡았던 아르누보의 거장 알폰스 무하의 원화 140여 점이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반출된 국보 11점과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유화작품 18점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알폰스 무하 전시가 되겠습니다. 조각 자연의 여신과 유화 희망의 빛 등 70여 점은 이번 전시를 통해 국내에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또 슬라브 민족의 정체성과 아픔을 담은 후기 작업들까지 예술가이자 철학자로서의 여정을 입체적으로 조망했습니다. 여자하고 그 배경 이거 그리는 작가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런 민족의 아픔을 극복하려는 그림도 그린 줄은 처음 알아가지고
되게 뜻깊게 전시를 보았습니다. 알폰스 무아의 손자 존 무아가 기획에 직접 참여해 깊이를 더한 이번 특별전은 내년 3월까지 서울 더현대서울에서 이어집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오늘 낮부터 추위가 풀리며 야외 활동하기 한결 수월했습니다. 다만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1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경기와 충청을 비롯한 서쪽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7도로 크게 춥지 않겠고요. 한낮에는 15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6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중부지방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한편 강원 동해안에는 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아침엔 7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낮에는 서울이 15도, 대전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에는 광주가 18도, 부산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해안에는 많은 눈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영상 속으로 웬 울릉도의 가을 전경을 담았습니다.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